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문학 쪽을 먼저 보죠. 200쪽 표시고요. 자, 먼저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작품에 대한 해설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입장을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봐봐요. 가장 시를 주고 쉽게 낼 수 있는 말인데, 시적 화자가 추구할 삶의 자세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시인의 입장에서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추구를 물었죠. 그럼 이 글에서 즉 그와 같은 실마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에 끼워 맞추지 말고요. 자, 본문 보면 시를 쓸 때는 아까운 말들도 곧잘 버리면서 삶에서는 작은 것도 바라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삶은 작은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따라서 욕심이 없는 삶을 바란다는 것이고, 열매를 위해 꽃자를 비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아파도 아름답게 마음을 넓히며 열매를 맺어야 하리. 이때 아픔을 각오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아픔도 감수하겠다는 또 자세를 보였고, 종이에 적지 않아도 나의 삶이 내 안에서 시로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 맑은 날이 온다니. 결국 가장 핵심적인 시어로 바로 그 맑은 날을 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바란다 하는 걸 찾을 수 있죠. 따라 답은 몇 번? 2번이 되고, 이렇게 시어에서 실마리를 잡는 훈련을 해라. 절대로 내가 이미 봤던 시라고 해서 알고 있는 것에 끼워 맞추지 말고 반드시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죠. 이번에는 종소리라는 박남수의 종소리라는 시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유가 중심이 되는 시에서는 그 비유하고 있는 대상이 즉 종이죠. 종소리인데 이 비유하고 있는 대상에서 거리가 먼 거, 이런 문제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즉 밑줄 친 시어들 속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걸 기준으로 세우고 즉 같은 대상을 비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돼요. 그럼 이때 기억의 진폭의 새는, 가의 진폭의 새는 일단 이 시의 제목인 종소리를 전제하면 결국 종이죠. 따라서 진폭의 새가 되어 청동의 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 가는 종소리를 비유하는 거지. 또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자, 뒤에 서술어가 되다예요. 되다는 앞에 오는 이 가가 붙은 말은 뭐라고 했어요? 보호라고 했죠. 그러니까 설령 이 시의 종소리라는 제목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새나 울음은 모두 보호로서 주어는 뭐야? 나죠. 즉 내가 새가 되는 거고 내가 울음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따라서 나에 나와 있는 울음도 종소리를 가리키죠. 그런데 다에 청동의 벽에라고 했으니까 이건 부사어로서 결국 종이 갇혀있던 세계죠. 종이 갇혀있던 세계, 내가 갇혀있던 세계, 즉 빠져나오지 못한 그 세계를 청동의 벽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청동의 벽은 자유가 억압되었던 상황이다라고 추리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라에서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이때 푸름도 역시 보호로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같은 종소리에 비유하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1번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황으로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 선택지에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고 즉 전제를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 상황을 전제했을 때 이것은
종이 갇혀있던 그 청동의 벽을 뚫고 밖으로 퍼져가는 울음이니까, 아니 새가 됐다고 했으니까, 또 하필이면 그 비유를 새의 비유를 했으니까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추리할 수 있죠. 이해됐죠? 또 2번, 삶의 목표와 가치를 상실한 데서 오는 비애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광막한 울음이 되어 한다 해서 울음이라고 해서 이게 곧 슬픔의 울음이라는 실마리가 위의 시에 없죠. 그렇죠? 즉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이 울음이라는 말이 즉 비애감을 드러낸다는 걸 저 아래까지 쭉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는 자유에서 오는 환희고 자유에서 오는 즐거움이고, 우리 너무 기뻐도 울잖아요. 따라서 종소리가 갖는 그 청각적 심상을 울음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종이 울린다 그러지 우리가 종이 울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곧 비애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2번은 잘못된 해석이죠. 청동의 벽은 이 새가 자유를 의미한다면, 즉 청동의 벽은 그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연결이 또 되죠. 3번과 1번의 해석이 서로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라에서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푸름도 새로운 세계의 삶의 희망을 나타낸다. 긍정적 시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와 나와 라는 모두 종소리를 가리키고 긍정적 시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위의 시에서 이 종소리를 비유하는 보호로 사용된 걸 모두 골라보면, 먼저 새가 있고, 그 다음에 울음이 있고, 그 다음 소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새가 되어 날아가는 건 인종의 끝이 났느냐라고 했으니까 이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끝이 났다는 의미로서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또 새를 비유하는 말로 푸름이 나오고 또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악기가 나왔죠. 그래서 푸름과 웃음과 악기가 되어서 마음껏 벗어나 있는 것이고, 이 종이 갇혀있던 그 청동의 벽을 또 뭐라고 부정적 시어로 썼냐면 중간에 칠흑의 감방이라고 했잖아요. 칠흑하면은 완전히 깜깜한 어둠인데 그 어둠의 감방에서 벗어났다라고 소리를 형상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칠흑의 감방은 청동의 벽과 서로 통하는 말이고, 이는 곧 어둡고 인내해야 되는 세계를 의미하죠. 자, 다시 또 종소리를 가리키는 시어로는 뭐가 있어요? 뇌성이라는 말이 있고 음양이라는 말이 있어서, 즉 밑줄 친 시어와 상반된 의미 그리고 같은 의미, 이런 식의 출제가 되기 쉬운 그런 작품이죠. 우리 문학은 형상화라고 했잖아요. 왜 종소리를 들었느냐 하고 종소리가 퍼지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종소리를 가지고 시인은 뭘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 뭘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가 작품 속에서 실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누군가의 해설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서 충분히 실마리를 주어서 그 해설을 굳이 염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 시어에 그냥 끌려가지 말고 이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게 뭔가라는 그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시를 읽는 재미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 문제. 금방 말한 대로 이렇게 시는 비유나 묘사를 통해서 시어가 상징하는 바가 있게 되는데, 그 의미가 다른 하나를 물었어요. 제목이 설야예요. 즉 눈 내리는 밤입니다. 그러면 제목이라는 것은, 시에서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해결의 실마리고, 그리고 시를 해석하는 중심되는 전제예요. 자, 눈 내리는 밤을 전제하고 이 시를 봐야 되고, 그러면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냐. 이때 그리운 소식은 곧 흩날리다라고 밑에 흩날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그리운 소식은 무슨 편지도 아니고 누구의
문자도 아니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눈을 말하죠. 그래서 A는 눈을 비유한다 하고 추리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처마 끝에 호롱불 야위어 가며, 굳이 호롱불이 야위어 가다라고 해서 즉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그리고 근심거리가 있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호롱불이 야위어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점점 깊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괴롭고 힘들다고 한다는 건 안 어울리잖아요. 오히려 굳이 얘기한다면 호롱불이 점점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그 화력이 약해진다는 것이고, 또 그리움에 점점 즉 밤이 깊어간다는 거예요.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눈이 내려. 그럼 이때 서글픈 옛 자취도 뭘 가리켜요? 눈을 가리키죠. 그렇죠? 눈을 의미하죠.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이때 하얀 입김이 절로 가슴이 메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얀 입김은 눈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눈을 바라보며 내가 토해내는 공기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한참 바라보면서 토해내는 그 공기를 눈과 추워서 하얗게 응어리진 그 숨을 하얀 입김이라고 했고, 그거 역시도 가슴이 메이다 라고 썼어요.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해내기며. 자, 1년과 2년이 눈이 내리는 걸 부각을 했다면, 이제 3년은 그 눈 내리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뜰에 나가는 거죠. 뜰에 나가서더니 추운 날이니까 내 마음에도 그 야위어가는 등불처럼 그리움에 야위어가는 심정이 있고, 그리고 입에서는 그 가슴의 사연이 하얀 입김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눈을 보면서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눈 내리는 밤에 동화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시의 하얀 입김은 직접적으로 눈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됐어요? 이건 가슴에서 토해내는 거죠. 다음,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자,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위에까지는 1년, 2년, 3년은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각적 이미지를 써서 바로 눈 내리는 그 소리, 사르르 하고 눈 내리는 소리를, 그러니까 눈이 아주 펑펑 쏟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는지 안 오는지 스르르 눈이 내리고 있는 거죠. 희미한 눈발. 그래서 희미한 눈발이라고 했죠. 그렇죠? 막 한 방울이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희미해진 눈발을 보고,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자, 이번에는 눈발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추억의 조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눈 내리는 날 매우 지금 감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감상적인 시각으로 눈을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싸늘한 추회,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냐. 자, 그 눈자락이 추억의 조각처럼 여겨지니까 마음에서는 추억과 그리고 회한의 심정, 뭔가 과거에 미처 이루지 못했던 그런 추억과 회한들이 떠오른다는 거지. 따라서 추억의 조각 역시 눈을 가리키는 시어고,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자, 의인법을 썼네요. 즉 세상과는 차단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가? 눈이. 흰 눈은 내려 쌓여. 따라서 눈은 세상과는 차단한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했으니까 차단한 의상 역시 눈을 가리키는 시어가 되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흰 눈은 내려 쌓여 내 슬픔은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라고 해서, 결국 이 시는 눈 내리는 밤에
슬픔을 노래했죠. 그리고 그 눈을 추억으로 보았고 그 눈을 옛 자취라고 보았고 그 눈을 그리운 소식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세상과는 차단한 그런 하얀 옷을 입고 내리는 추억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쌓여있는 눈에 내 슬픔이 고이 서린다라고 했으니까 감정이입이라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을 실어서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때 이 눈은 바로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몇 번? 3번. 그래서 C는 눈 그 자체라기보다는 내 가슴에서 호응하는 하얀 입김이므로 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대신 해설에 눈의 보조관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쓴 건 바로 눈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고, 그러면 이 하얀 입김은 뭘 말하느냐? 눈을 바라보면서 나의 심정을 하얀 입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따라서 이 시의 주된 표현은 비유죠. 비유. 그리고 보다시피 시각적 이미지가 매우 두드러져요. 이런 시를 우리가 모더니즘, 즉 주지주의다, 감각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고 있지만 청각적인 요소도 또한 삽입을 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여인의 옷 벗는 소리를 공감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는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죠.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먼저 이렇게 고전 문학을 주고 그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현대어로 풀이만 하면 풀릴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능과는 달리 현대어로 옮겨서 내지를 않고 고전 원문 그대로를 가지고 물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현대어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현대어 풀이가 전제돼야 고전은 문제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직 현대어 풀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표현이나 수사법을 따진다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자, 그럼 보죠. 면왕정가의 첫 구절입니다. 면왕정가라는 가사문학의 첫 구절이죠. 자, 면왕정가는 송순이 지었고요. 그래서 송순의 면왕정가예요. 자, 쌤이 이런 얘기 했죠. 고전의 제목은 주제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고전에서의 제목은 주제예요. 현대문학에서의 즉 제목은 뭐라고요? 해석하는 키워드, 해석하는 열쇠고, 그러니까 그걸 실마리로 해서 주제를 찾고 중심된 내용을 찾는 거고, 반면에 고전문학은 제목이 주제라고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노래는 장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사문학이라고 했죠? 자, 문학사적으로 가사문학은 언제 발생했어요? 가사문학은 문학사적으로 언제 발생한 거야? 조선 전기 4대부들의 문학으로 발생을 했고, 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뭐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어? 자, 4대부들의 노래라고 했잖아. 그럼 4대부들의 노래의 전시대 노래가 뭐야? 조선 전기 이전에 4대부들의 주된 노래가 뭐예요? 경기체가죠. 그러니까 경기체가의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 가사문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경기체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경기체가의 영향을 받아 가사문학이 형성이 됐고,
그러므로 장르는 이보다 상위 장르로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 하면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교술 장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체가와 마찬가지로 교술 장르에 속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교술 장르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체가의 즉 영향을 받아 경기체가는 고려의 사대부들의 즉 노래가 경기체가고 평민들은 고려가요를 불렀고 그리고 이 경기체가가 조선시대에 와서 더 사대부들에게 불리워지다가 조선 전기 가사문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시조는 처음부터 사대부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사대부와 기녀들 그러니까 하나의 교양으로 서정으로서 시작을 했다면 이 가사문학은 철저하게 양반들의 그리고 양반들의 문학으로 출발을 해요. 다만 조선 후기로 가면 그때 비로소 부녀자들이 쓰고 평민들이 쓰므로 평민가사, 내방가사가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거고 조선 전기는 철저하게 양반 사대부들의 노래예요. 자, 이 가사문학의 특징은 보다시피 산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줄을 바꾸지 않고 연속체로 썼기 때문에 산문의 성격을 가지고 또한 사음보의 노래이기 때문에 운문에 기본적으로 노래로 운문의 성격을 가져요.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글을 해석할 때에도 사음보로 끊어가면서 현대어로 풀면 되죠. 그리고 이 노래가 굳이 산문처럼 연속해서 쓰였다고 해서 서정문학이 아닌 교술문학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요. 자연 풍경을 즐기고 자연에 대한 감상을 쓰는 에세이 위주예요. 그러니까 사음보의 운문성을 가졌더라도 이걸 서정문학에 속하지 않고 교술문학에 쓰는 이유는 이게 고전수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특히나 이 가사문학은 거의 대부분이 강호가도를 노래하죠. 강호가도가 뭐야? 정철의 관동별곡을 떠올려봐. 대표적인 가사문학인 관동별곡을 떠올리면 자연을 보면서도 항상 뭘 생각해요? 선비로서의 도리, 유교적 이념을 떠올린다고. 바로 그와 같은 성향이 짙게 나타나는 게 가사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강호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호가도. 그래서 강호가도의 그런 흐름에 속하는 가사문학이다. 강호가도는 단순히 자연 친화가 아니에요. 자연을 즐기면서도 항상 유교적 덕목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강호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해석해 보죠. 무등산 한활기 해석이라기보다는 현대어로 풀어본다 이 말이야. 무등산은 한활기 한줄기 매희 산이 그러니까 무등산에서 뻗어나간 그 한줄기 산이 동다희로 이때 다희는 방향이야 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동다희로 하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떼쳐와 하면 떨치고 와라는 거죠. 때를 지어가 아니라 떨치고 멀리 떨치고 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제월봉이라는 봉우리가 지금 이 노래는 면왕정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면왕정의 사계절을 노래한 그런 자연 친화와 강호가도의 성격을 가진 노래라고. 근데 이 면왕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제월봉이라는 봉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면왕정이 있는 그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 제월봉이라는 봉우리를 지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월봉의 봉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다는 거야? 무등산에. 무등산에 그 한 줄기가 멀리 떨어져 나와 제월봉이 되었다. 수사법은 화류법을 썼지. 화류법. 마치 무생물을 생물처럼 움직이게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을 썼고 역동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무변대야에 무변대야 끝없이 펼쳐진 그런 평야에 무슨 짐작을 하느라 무슨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을 하느라 무슨 짐작하노라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라 일곱 구비가 함대 웅쳐 즉 일곱 구비가 함께 합쳐져 무득 무덕이 무덕이 벌어난다 벌려 있는 듯. 그래서 이 제월봉의 봉우리는 일곱 산의 줄기가 합쳐져서 그리고 그 구비구비 이 일곱 개의 구비가 무덕이 벌려 놓은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가운데 구비에 그래서 그 일곱 구비의 산맥의 가운데 구비에 군기 등 늙은 용이 군기하면 구멍 그러니까 구멍에 든 이런 뜻인데 구멍에 든 이런 말인데 연음을 했을 때 연음 표기와 절음 표기가 즉 연철과 분철이 함께 있거든요. 지금 이 면왕정가는 17세기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연철과 분철이 지금 막 섞여 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군기했다는 얘기는 조사의를 즉 의가 왔을 때 그 앞에 있는 명사가 기역 받침이 있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이게 2017년 경찰직 문제였죠. 즉 군기하면 우리 용비어천가 2장에서도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세 곧되었고 여름하나니 이랬을 때 불이 깊은 남간 하면 나무는 이 말인데 굳이 기역이 들어가서 남간 했다는 얘기는 앞에 단어가 체언이 기역 받침이 오는 체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군기라는 말은 결국 군 플러스 의의 구조인데 이게 기역 받침이 들어가 있는 체언이다. 이런 걸 우리가 기역 종성 체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역 받침이 들어가는 체언이 있었던 거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구무이라고 하지 않고 군기라고 표현이 된 거지. 즉 구멍에 든 늙은 용이 늙은도 봐봐 어간과 어미 사이에 연철을 했기 때문에 늙은하고 기역이 있다는 얘기는 받침에 리을 기역이 있었다는 증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군기라는 말도 조사가 모음이잖아. 모음의 의인데 즉 군기하고 기역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 체언이 기역 받침이 있었다라는 증거다 이 얘기라고요. 됐어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선잠이 뭐야? 얕은 잠이지. 얕은 잠을 갓 깨어서 머리를 얹었으니 그러니까 그 7개의 구비가 벌려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구비가 마치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어놓아서 즉 머리를 얹어놓은 것 같고 너라바웨 하면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송죽을 해오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었으니 즉 이때 정자는 이름이 뭐라고? 면왕정이라는 정자야. 따라서 이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어디에 놓였는지
즉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제월봉의 어떤 봉우리에 지금 제월봉의 어떤 곳에 놓여 있는지를 묘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월봉이 즉 면왕정이 놓여 있는 너라바위, 넓고 평평한 바위를 묘사한 거야. 그리고 그 뒤에 구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펼쳐 놓은 것 같다. 두 날개를 벌려 놓은 것 같다. 라는 건 뭘 비유한 거예요? 바로 제월봉에 놓여져 있는 면왕정이라는 정자의 모습이 마치 구름 탄 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려 놓은 것 같다라고 직유법을 써서 즉 면왕정의 모습을 즉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여기까지 결국 제월봉의 형세와 제월봉의 그 봉우리의 형세와 면왕정의 모습을 제월봉의 봉우리의 형세와 면왕정의 모습을 노래했고 묘사와 비유와 묘사를 써서 형상화를 했어요. 마치 우리 기행수필에서 어느 지역을 놀러 갈 때 그 지역의 주변 풍경을 묘사하듯이 그렇게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놓여있는 그 제월봉이라는 봉우리의 형세를 즉 묘사로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돼요? 그리고 그걸 묘사하기 위해 즉 비유를 썼고 화류법도 썼고 또 직접적인 묘사도 했고 그렇게 아주 화려한 문체로 즉 면왕정 주변에 면왕정의 그 정자가 앉혀 있는 봉우리의 형세를 그렸어요. 그런 다음 이제 면왕정 주변에 보여지는 여러 풍경을 노래하죠. 옥천산 용천사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자 너분들의 올롤이 퍼진 듯이. 자, 너분 들해라고 했어요. 이때 들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시험 문제에 들해 했을 때의 들은 히읗이 즉 첨가되는 언어다 또는 히읗이 활용되는 언어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왜냐하면 조사애가 있는데 갑자기 들이라는 체험과 만났는데 들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들해라고 쓰지 않고 그죠? 이렇게 쓰지 않고 들해라고 썼잖아요. 그건 뭘 의미한다? 앞에 있는 체언에 히읗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옛말에서 조금 전에 구멍도 그렇고 들도 그렇고 이렇게 울림소리로 끝나는 그런 낱말에 기역이나 히읗이 덧붙는 경우가 많아요. 체언인데도 불구하고 기역이나 히읗이 덧붙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런 해석을 하면 낯설어 하지 말고 맞다. 왜냐면 조사와 체언을 구별을 해보라고. 근데 갑자기 그 체언에 없던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 이외의 것이 있으면 이것이 따라붙는 단어. 그래서 이것이 곡용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받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따라붙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어별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으라고. 됐어요? 우리 옛 문헌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리 이런 말이 나와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하늘이라는 말에 조사 이가 오면 연음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갑자기 없던 히읗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체언이 뭐예요? 히읗 종성체언, 히읗 받침체언, 히읗 고경어다 이런 증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써 있는 걸 보고 분석할 때 히읗이나 기역이 덧붙는 그런 체언들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히읗이나 기억이 덧붙는 체언이다라고 분석하면 된다고요. 다음,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잡 넓은 들에 올롤이 퍼진 듯이, 즉 그 물줄기가 한 올 한 올 퍼진 듯이, 그러니까 지금 정자 앞을 묘사했죠. 지금까지는 그 위에는 정자가 만들어진 지형을 소개했고, 이제는 정자에서 앞에, 정자 앞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다는 거야?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 원래 대부분 정자는 물줄기를 타고 만들죠.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강물이 보이게끔, 물줄기가 보이게끔, 그래서 정자 앞 넓은 들에 그 물이 한 올 한 올 흘러가고,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흐디마라 라는 얘기는 결국 넓거든 즉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흐르지나 말지 이 말이니까 무슨 뜻이야? 넓고 길고, 물줄기가 넓고 길고 또 푸르면서도 뭐야? 힘차게 흐른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따라서 밑줄 친 기억은 서리법을 쓴 거야. 서리법. 일부러 의문형을 썼지만 결국 강조해주기 위해 매우 넓고 길고 푸르면서도 힘차게 흐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면왕정 앞에 강줄기가 아주 푸르면서 넓으면서도 길게 힘차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쌍용이 뒤트는 듯. 이때 쌍용이 뒤트는 듯이라는 말은 뭘 비유한 걸까? 마치 용이 몸을 뒤트는 것 같다라는 거. 뭘 비유하겠어? 그렇지, 이 물줄기를. 이 면왕정 앞에 흐르는 그 강물을 마치 용이 뒤트는 것 같고, 긴 깁을 채 편난다. 깁이 뭐야? 갑옷이야, 갑옷. 마치 긴 갑옷을 펼쳐놓은 듯. 역시 뭘 비유하는 거야? 그 강물을.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무삼일 배아빠. 배아빠 하면 재촉하다, 바쁘다, 재촉하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이 바빠서, 무슨 일을 재촉해서 듣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그러니까 마치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강물은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지금 제시된 지문은 바로 면왕정이 놓여진 제월봉의 형세와 그리고 면왕정 앞에 펼쳐진 강물의 모습을 묘사한 것.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주된 방법은 비유를 썼죠. 비유를 통해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묘사와 비유의 문장은 다르지만 지금 스님이 이 글은 면왕정이 놓여있는 그 장소를 묘사하는 게 중심 내용인데, 그 방법으로 비유를 썼다라는 말은 이 글 전체가, 즉 말하는 목적은 묘사인데, 면왕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이냐 이걸 묘사하고 싶은 건데, 그 방법으로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뭘 썼다고요? 직접적인 묘사 플러스 비유를 통해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런 고전 산문에서는 또는 고전 운문에서는 그 비유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주의를 해서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번 화자가 이동하는 장송 틀렸죠? 화자는 결코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면왕정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다만 면왕정이 놓여있는 제월봉을 묘사하느라고 이 제월봉이 어디서 시작된 산줄기인지, 어디서 시작한, 즉 무등산에서 출발한 산줄기다, 이걸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이동하며 쓴 건 아니죠. 2번 특정 대상을 화자가 움직이며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면왕정의
즉 면왕정, 여기 특정한 대상이란 면왕정인데 이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묘사하는데 화자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면왕정이 놓여진 장소, 그 다음에는 그 앞에 펼쳐진 강물. 지금 화자는 계속 어디에 있는 거야?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지. 대상 전체의 모습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묘사했다. 여기 지금 면왕정이라는 정자의 전체의 모습 또는 면왕정이 놓여진 그 주변 풍경 전체를 하나의 사물에 비유한 건 없죠. 다만 면왕정이 놓여진 그 장소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강물, 다만 면왕정의 그 자태가 모양새가 마치 구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펼쳐놓은 것 같다라고 했지 결코 어떤 사물에 비유하여 쓴 건 없습니다. 또한 고정된 화자가 원경과 근경을 밑줄 쳐 시선을 옮겨가면서, 그리고 이 노래에서 핵심은 시선이 이동한 거야. 장소가 이동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지. 이해돼요? 그러므로 이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고, 그리고 멀리 원경에서 가까이 근경으로,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면왕정가의 첫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가사문학에서 이 첫머리를 서사라고 부르는데, 가사문학은 서사, 본사, 결사가 있어요. 그럴 때 최소한 시험에서 언급됐던 작품들의 서사 그리고 결사는, 서사와 결사는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봤자 살펴야 될 거 몇 개 안 돼요. 상춘곡이 있고요. 그리고 면왕정가가 있고요. 그리고 관동별곡이 있죠. 이 상춘곡, 면왕정가, 관동별곡은 반드시 서사, 결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이고요. 적어도 어떤 고전문학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석하기, 현대어로 풀면 다른 작품을 읽는데 엄청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를 막 꼼꼼하게 보겠다 하면은 관동별곡을 보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관동별곡은 어디서든 다 출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관동별곡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다른 작품들은 굳이 다 볼 게 아니라 서사와 본사 중심으로만 보면 돼요. 또 정철의 노래 중에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은 해석이 쉬워요. 이 애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임금에게 애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들도 거의 없어요. 아마 가사문학 중에서 그나마 해석이 좀 현대어로 푸는데 까다로운 게 이 면왕정가예요. 워낙 한자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면왕정가가 그나마 좀 어렵죠. 왜냐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사물을 묘사하거나 비유할 때가 더 어려워요. 사람에게 말하는 건 무슨 생각인지 짐작이 되지만 사물에 대해 말할 때는 짐작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써놓은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5번은요. 처음 보는 작품인데 감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이 강조하지만 그 감상을 하라는 대로 거기에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엄청나게 적절하지 않게 써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암기해서 하려고만 안 한다면 풀 수 있죠. 자, 1번 봐요. 분단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 속에 분단이라고 여길 만한, 지금 남과 북의 분단이라고 여길 만한 실마리가 있어야 돼요. 결코 이 노래가 신동엽의 노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단을 배경으로 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작품 속에 그런 실마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벌써 이 짧은 시 안에 남쪽과 북쪽을 썼다는 얘기는 이걸 분단의 현실로 봐도 되겠죠. 이해돼요? 무리가 없죠? 다음 2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있다. 잘 봐. 시에서 앞이 있고 끝이 있으면 이 시에서 무엇을 다루는가라는 그런 배경이나 그 시의 즉 출발점은 당연히 앞에 있겠죠. 그래서 분단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건 앞을 봐야 판단이 돼요. 그러나 그걸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어딜 봐야 돼요? 당연히 끝을 봐야죠. 그러면 그 해결책에 이걸 분단을 극복하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 해결책에 그 해결책이 끝부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를 눈 녹이듯 흐부름을 녹여버리겠지. 미움의 쇠붙이라고 했죠. 쇠붙이가 연상하게 하는 건 남과 북의 뭐야? 무기들이고 그 무기들을 서로를 향해 있는 무기들을 흐물음을 녹이고 싶다고 했으니까 해결에 대한 화자의 실마리가 나오죠. 됐어요? 2번도 맞고 3번 외세에 대한 피해보다 민족 내부의 갈등을 더 우려하고 있다. 자, 결국 분단의 원인이 외부에 있기보다는 내부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 글 속에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2년에서 3년이죠. 3년에서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자, 이것이 분단을 그리고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부정적 시어가 어디서 왔대요? 외부에서 왔다고 했잖아. 이해돼요? 실제로 6.25가 남북의 즉 우리 내부의 전쟁이냐 외부의 요인이 있느냐 그런 역사적 시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시 안에서는 겨울이라는 부정적 시어가 즉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눈보라를 몰고 왔다고 했으므로 부정적 시어는 외부의 요인이 있다고 본 거지. 됐어요? 따라서 3번은 틀렸죠. 오히려 외세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지 즉 내부의 갈등을 쓴 게 아니죠. 외세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니까 해결책을 오히려 어디에 둔 거예요? 바로 내부의 결속에 둔 거지. 그래서 그 사연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여기 대립된 시어로 봄과 겨울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 혹독한 분단의 겨울은 외부에서 왔지만 그 해결책은 봄은 우리들 내부에서 싹틀 것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이번에도 우리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남북 간의 긴밀한 대화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분단의 아주 걸림돌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외부에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내부로서는 언제든지 화해의 실마리를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여정인가 그 북한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과는 만나고 우리 남측 사람들과는 대화하려고 하면서도 미국하고는 눈길도 주지 않는 굉장히 단순한 모습이긴 한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외부에서 기대할 수가 없고 내부적인 결속에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연결을 지으면 남이나 북이나 서로 지금 다른 놈들 믿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50년 전에 신동엽은 1960년대 이렇게 시로서 이미 꿰뚫어 본 거죠. 이분이 역사 선생이고 그리고 30대에 정말 무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보는 그 역사적 시각은 여전히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탄압받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역사 선생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빼어난 통찰을 보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의 쇠붙이들을 모두 녹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겨울에서의 눈보라는 밖에서 왔지만 그걸 해결하는 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그런 소망을 드러냈죠. 따라서 3번 틀렸고, 그리고 4번 증오와 대결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합의 세계를 지향한다. 그렇죠? 밝고 화합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은 3번이고요. 이번에는 기억의 상징적 의미를 물었어요. 이 나라 사람은 옥새의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러면 옥새가 의미하는 건 꼭 임금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단지 옥새가 임금의 그 결제 도장이라고 해서 이게 꼭 임금만, 황제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권력을 의미한다. 쉽게 알 수 있죠? 또 황금을 밟고 다니고 할 때, 황금은 뭘 말하겠어요? 재력을 의미하겠어요. 글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니은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했습니다. 니은에서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천국을 꾸리려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즉, 이 나라 사람은 웃음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좋아하고 명상의 배를 이 나라의 궁전에 메었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해.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천국을 꾸리려고 돌아왔다. 이 얘기는 뭐야? 내게는 뭐야? 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을 찾아온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님과 함께하려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님은 뭐냐?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지.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고 어떤 진리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야. 어떤 달콤한 것들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대상으로 이 님을 그리고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역시 같은 한영훈 선생의 시인 4번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따라서 이는 곧 절대적인 님에 대한 헌사고 그리고 복종이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죠. 그러나 1번, 2번, 3번의 님은 특정한 님이죠. 그게 임금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특정한 사람이지 결코 절대적인 존재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연정의 노래지. 사랑을 이야기한 연정의 노래다. 1번은 그 님은 단종이죠. 이 시조의 배경이 되는 그 님은 단종이요. 간밤에 우던 여흘, 간밤에 울던 시냇물, 슬피 울어 지내어다. 슬피 울면서 흐르더라 이 말이야. 자, 앞에 있는 그 여흘, 시냇물이 슬피 울며 흐른다. 뭐가 일어났어요? 감정이입이죠? 감정을 이입하여 바라본 거야. 이제와 생각하니 님이 울며 보낸 것 같더라 이 말이야. 즉, 저 앞에 흘러가는 시냇물이 슬피 우는 것 같은데 이제와 생각해 봤더니 그게 님이 울면서 흘러보낸 것 같더라. 저 물이 거슬러 흐르고자 나도 울어내니라. 저 물이 거슬러 흘러고자 하니 나도 울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을 두고 온 그런 안타까운 심정, 단종을 유배지에 두고 온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했고 감정이입의 표현 기법을 썼습니다. 2번
2번은 기생 계량이, 즉 사랑하는 이에게 보낸 편지죠. 따라서 화자인 기생이 사랑하는 님에게 보낸 편지야. 맷버들 가래 걷고, 이때 맷버들은 삼버들을 가래 걷고 가려 꺾고. 가래라는 말은 가려, 그러니까 아무거나 꺾어 보내지 않고 어떤 꽃이 좋을까, 어떤 가지를 보낼까, 가려서 꺾어서. 이걸 보고 막 자연 파괴 이러면 안 되죠. 알겠어요? 여기서 삼버들은 뭘 가리키는 거야? 님께 보내는 선물이지. 그 삼버들을 가려 꺾고 보내노라 님의 손대. 님의 손대가 무슨 뜻? 님에게. 님의 손해가 아니야. 여기 의손대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조사야.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의손대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조사야. 누구누구의 손에 이 뜻이 아니라 조사라고, 조사. 따라서 님에게 이 말이야. 님에게 보내노라 님에게 이 말이야. 님에게 보낸다가 아니라 보내노라 님에게, 도치법이죠. 서술어와 부사어가 바뀌어 있으니까 도치법이죠. 자시는 창밖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뭐야? 밤에 비가 내려서 새 잎 곧 나거든. 새 잎이, 내가 보내드린 그 삼버들에서 새 잎이 곧 나오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나라고 여겨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삼버들을 님께 보냈고 거기서 새 잎이 나오거든. 새 잎이, 새 순이 돋거든. 그걸 나라고 여겨달라라고 해서 그리움의 노래고, 또 삼버들은 화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심정을 담은 사물로 선물한 거죠. 결에 내려앉아. 이때 결에 내려앉아 하면은 얼떨결에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그러니까 일부러 창을 열고 바라보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잠결에 잠이 깨어 얼떨결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만이. 그러니까 왜 창을 열어봤겠어? 잠결에 님이 온다고 뭔가 소리를 들은 거지. 님이 오는 뭔가 기척을 느낀 거지.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 창문을 열었더니 어여쁜 그림자만이 나를 좇을 뿐이다. 어여쁜 그림자만 나를 따르더라. 이때 어여쁘다는 불쌍하다고.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다. 이때 불쌍한 그림자는 누구야? 화자 자신이지. 아무도 없는 거야. 밖에 누가 왔는지 나가본 건데, 창을 연 건데 아무도 없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불쌍한 그림자라고 표현한 거지. 이해했어요? 차라리 죽어서. 시어디어 하면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저 달이 되어 님 계신 창 안을 번듯이 비추리라. 님이 계신 그 창 안에 번듯이 비추고 싶다. 사미인곡에, 즉 정철의 사미인곡의 한 구절이죠. 그래서 임금이죠. 여기서 님은 임금이고, 임금에게 나의 충성됨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다 라는 노래입니다. 자, 7번의 정답은 따라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를 그리고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하죠.